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샘태의 오랜 독자들은 나를 기억할지도 모른다. 2003년 12월 아름다운 빛이라는 걸로 나는 당시 4년간 연재하던 새벽 창가 S를 닫았다. 그리고 꼭 3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다시 나타났다는 말을 쓰니 정말 호련히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그건 나의 공백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인지도 모른다. 3년. 젊은 사람들에게 3년은 인생의 드라마를 창출할 만큼 긴 시간이다. 군에 입다한 남학생이 전역할 만한 시간이고 새 신부가 아기 둘을 낳을 만한 시간이고 신입사원 이 사람의 대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보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아픈 이별을 하고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기에도 충분할 만큼 3년이라는 기간은 의미심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나이에 3년이라는 세월은 그렇지 않다. 신상에 무슨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설정된 삶의 자리가 그냥 조금 더 깊어지는 기간이다. 조금 더 늙어가서 조금 더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조금 더 내 살아가는 모습에 길들을 지고 조금 더 포기하고 조금 더 집착의 끈을 놓고 그럼에도 샘대에서 사라졌던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칼럼을 닫고 나서 얼마 후에 척추암 선고를 받았고 2004년 9월 8일 나이에 영명축일에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했고 2006년 5월 도합 24번의 항암 치료를 마칠 때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긴 투병 생활로 보냈다. 돌아보면 그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새삼 신기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난 3년이 마치 꿈을 꾼 듯 희끄무레한 안개에 휩싸인 듯 선명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통증 때문에 돌아눕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더니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백혈구 수치 때문에 애타더니 온몸에 링거줄을 떼고 샤워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더니 방사선 치료 때문에 식도가 타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며 밥 한 그릇만 봐도 헛구역질 하더니 그런 일들은 의도적 기억 상실증처럼 내 기억 한편에 망각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가끔씩 구태여 꺼집어내야 잠깐씩 해생되는 파편일 뿐이다. 그 세월을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가슴 뻐근한 그리움이 다시 느껴진다. 내 면에 해백에 둘러싸인 방 안에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서 나는 참 많이 바깥 세상이 그리웠다. 밤에 눈을 감고 있을 아치면 밖에서 들리는 연고전 연습의 함성소리, 그 생명의 힘이 부러웠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아래 드넓은 공간, 그 속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그리웠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늦어서 허둥대며 학교 가서 가르치는 그 긴 빠진 일상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상,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그렇게 소중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히 행하고 있는 바깥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질투나고 부러웠다. 하루는 저녁 무렵에 TV를 보는데 유명한 보쌈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보쌈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 손님 중 한 중년 남자가 목젖이 다 보이도록 입을 한껏 크게 벌리고는 콩 보쌈 하나를 입에 넣더니 양볼이 불룩불룩 움직이게 씹어서 꿀꺽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가집에 가면 보통 육개장, 송편전 등 자금자금한 음식들이 나오고 상추, 쌈이나 갈비찜 같은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상가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련을 남긴 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제는 아무리 하찮은 음식일지라도 먹을 수 없는 망자 앞에서 보란듯이 입을 쩍 벌리고 어저버저 먹는 것은 무언의 행포라는 것이다. 보쌈을 먹고 입을 크게 벌린 그 남자의 격렬한 식탐, 꿀꺽 삼키고 나서 그의 얼굴에 감도는 찬란한 희열, 그 순간 삶의 정거 앞에 나는 지독한 박탈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 세상으로 다시 나가리라. 그리고 저 치열한 아름다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난 이렇게 다시 나타났다.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자꾸 감기는 눈을 반쯤 뜬 채 화장실에 갔다가 밥을 먹고 늦어서 허겁지겁 학교로 가는 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젠
목젖이 보이게 입을 크게 벌리고 보쌈도 먹고 쌍주쌈도 먹고 갈비찜도 먹는다. 어부라는 시에서 김종삼 시인은 말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인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산후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맞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그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괜찮아.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의 아이가 보통 4대승 됐으므로 골목길 안에만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줄잡아 10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골목은 시끌벅적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걸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그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앞 친구들은 나를 위해 꼭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고무줄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가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겠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는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 할까봐 어디에 숨을지 미리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에서 중앙이 아니라 모퉁이 쪽이었는데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늘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난 저 어느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해 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목을 지나던 깨의 장수가 있었다. 그 아저씨는 과일을 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힐끗 보고는 그날 지나쳐갔다. 그러더니 리아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에서 공짜로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쥐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름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아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한 번은 가수 김현철이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를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뚱뚱해서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김현철이 나서서 말했다고 한다. 괜찮아. 얜 골키퍼를 시키면 우리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골키퍼를 맡아 함께 축구를 했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김현철의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0년 있는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올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상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라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너만이 너다. 어제도 회의 때문에 시내로 차를 몰고 갔다가 어김없이 길을 잃어버렸다. 밤거리를 헤매다가 겨우겨우 집을 찾아오니 11시가 넘었고 잡지사 원고 마감일이 한참 지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아침까지는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너무 긴장했던지라 지치고 피곤해서 그대로 자버렸다. 매달 써야 하는 원고니 시간 날 때 미리 써놓았으면 좋으련만 무슨 일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급박한 사태까지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어제 회의 끝나고 호텔 뷔페에서 회식을 했는데 내 돈 내는 것 아니라고 욕심 사납게 이것저것 과식했더니 아침에 속이 몹시 불편해서 잠이 깼다. 원고를 쓰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없는 재주에 미리 준비도 안 한 글이 제대로 나올 리 없었다. 이메일을 체크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깜빡 잊고 있던 서병 원고 독촉까지 와 있었다. 책을 읽기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채 반도 못 읽은 상태였다. 남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성격이 진중해진다는데 나는 오히려 그 반대인지 잡념이 많아져 책 한 권을 잡고 일주일을 넘기기 일수다. 서병 원고도 오늘 저녁을 넘기면 안 된다고 어림장을 놓으니 책의 나머지 반을 대충만 읽고 마치 정독을 한 척하고 서병을 쓰는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의 나의 느낌은 내가 참 싫고 한심하다. 남들은 반길도 야무지게 요리수를 빠져나가며 길을 잘 찾는데 나는 동서남북 가능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무슨 원칙을 세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뻔히 막판에 힘들 줄 알면서도 할 일을 악착같이 미루고 연거푸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며 정신없이 헤매고 늘 최악의 상황까지 자초하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줄타기 광대처럼 간이 콩알만해져서 살아가는 내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방향 못 찾고 천막지축 살아가는 내게서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까? 어쨌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원고에 적당한 소재가 생각나지 않던 차에 얼마 전 어떤 책을 읽다가 글을 쓸 소재가 떠올라 쪽지에 메모해 둔 것이 생각났다. 꼭 그 쪽지가 있어야 원고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볼 양으로 학교에 갔다. 그런데 내 연구실에서 그 쪽지를 찾는 것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 마찬가지였다. 안식년 끝내고 돌아와서 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방 정리를 못해서 책상에 쌓인 책은 산더미요. 바닥에도 구수구수 종이 무더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다. 벌써 몇 달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조교들이 재미삼아 얘기하는 일화가 있다. 작년 6월인가 급박하게 1시간 후에 있을 논문 심사에 대비해 학생 논문을 읽고 있다가 마침 날씨가 더워 연구실 문을 활짝 열어놨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무슨 신문 꾸러미 같은 것을 내 방에 두고 나갔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워낙 논문 읽기가 급한 데다가 아마도 어떤 출판사에서 책이 배달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2, 3분 있다가 그 청년이 다시 한번 꿈의 종이 꾸러미를 내 방에 두고 나가는 것이었다. 하도 이상해서 이번엔 큰 소리로 물었다. 저기요, 이게 뭐죠? 그 청년은 되돌아서서 할아버지가 여기다 두고 오라고 하셨어. 하고는 다시 나갔다. 알고 보니 정년퇴임 하시는 선생님이 손자를 데리고 연구실 청소를 하시다가 폐지 뭉치들을 복도 끝에 있는 폐지 재활용장에 버리라고 시켰는데 청년이 내 방을 보고 폐지 재활용장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떨 길에 폐지 재활용장 지킴이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이다. 쪽지를 찾을 길이 망망한데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1년 전에 졸업한 효진이가 새 안부 인사차 한 전화했다. 그런데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니 아프지 않은데 내가 말했다. 그런데 어쩐지 선생님답지 않으세요. 나답지 않다고? 나다운 게 뭔데? 내친 김에 내가 물었다. 선생님다운 거요? 글쎄요. 그냥 이 세상에서 one and only 장영희 선생님다운 거요. 고등학교 끝까지 미국에서 난 효진이가 웃음배인 목소리로 영어를 섞어서 답했다. 이 세상에서 one and only 장영희. 세상 생각하니 아주 재밌는 표현이다. 이 넓은 천지에 유일한 단 한 사람 장영희. 이리저리 방향 못 잡고 헤맬 것이 뻔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는 나. 이리저리 미루다가도 코너에 몰리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보는 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런저런 실수투성이에 하루가 고달퍼도 이 세상에 장영희가 있어 조금은 보탬이 된다고 믿는 나. 이리저리 믿게 굴어도 결국은 미워할 수 없는 나다. 결국 찾던 쪽지는 못 찾았지만 파일 속에서 대신 어떤 잡지에서 올려놓은 나에 관한 인용문이 적힌 쪽지가 눈에 띄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은 나 때문에 창조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탈무드.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다. 엘리노 루스벨트. 스스로와 사이가 나쁘면 다른 사람들과도 사이가 나쁘게 된다. 발자크. 다른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에리 프로. 너만이 너다. 이보다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말은 없다. 섹스피어. 뼈만 추리면 산다. 모르긴 몰라도 글 쓰는 사람이니 누구나 한두 번쯤 잡지나 신문으로부터 내게 힘이 된 말 또는 내 삶을 바꾼 말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것이다. 어려움에 봉착했거나 절망적인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해준 말에 힘입어 다시 일을 쓰거나 새롭게 희망을 찾은 경험담은 독자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읽어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고 살아가는데 기감이 되는 좋은 말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그런 주제에 청탁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하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내게 힘이 된 말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구태의연한 말로 듣기나 아예 흘려듣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난 애당초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전기에 감진된 듯 바로 이거다 하고 갑자기 희망에 불끈 솟거나 삶의 의지를 되찾을 만큼 그렇게 깨어있는 인간 유행에 속하지 못한다. 그저 무심히 들으며 그냥 그런가 보다. 날 위로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금방 잊어버리곤 하는데 그럼에도 남이 다 갖고 있는 힘이 되는 말이 없다는 것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참고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박탈감을 느끼겠다. 그런데 한 보름 전에 어느 월간지에서 그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장에 관련 작은 잡지였는데 하도 강력하게 부탁해서 거절하기 고모왔다는 데다가 나름대로 이번에는 기쁘고 나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 써보겠다고 작정 청탁을 수락했다. 그러고 나서 고민을 거듭했지만 역시 마땅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혹시 저 말이 내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고 끝없이 자문해 보았지만 결국 답은 별로였다. 헌데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는데 마침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혹시 내게도 힘이 되는 말이 나올까 싶어 열심히 경청했다. 어떤 청취자는 신입사원 시절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려 했는데 난 너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넌 안 보이니? 나는 한 선배의 말에 다시 회사에 남을 용기를 얻었고 또 한 사람은 실지 상태에 있을 때 개구리가 멀리 뜨르며 움츠렸다가 뛰는 거야. 나는 말이 너무 고맙고 힘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또 어떤 청취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한 후배가 사람이 되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자기 삶의 모토가 되었다고 했다.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면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려는 말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 좋은 충고지만 사실 나는 그 청취자의 인품에 더 감동했다. 사람이 되라는 말은 지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는 아주 모욕적인 은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윗사람이 아닌 후배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불쾌하기는커녕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청취자는 이미 다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훌륭한 사람인 것이다. 만약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너나 사람이 되라고 쏘아붙이며 평생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중 제일 인상 깊은 것은 한 30대 청취자가 한 말이다. 말썽 부리고 방황하던 10대 때 어머니가 부르더니 단 한마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 말이 너무나 무섭게 들렸고 자기의 일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무슨 말이다. 지금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해만 끼치며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죽어버리라는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뻗어떤 사회인이 되었다고 했다. 그 어머니는 충격요법으로 아들의 길을 찾아준 셈이다. 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말들이지만 딱히 내게 힘이 되는 말이라고 명명할 만큼 힘이 되지는 않았다. 결국 나는 다른 주제의 글을 써서 잡지사에 주고 그것이 바로 어제 일이다. 그런데 널 뒷붙이는 것이 내 인생 패턴인지라 나는 오늘에서 이것에 대해 쓸 걸 할 만한 말을 들었다. 바로 우리 어머니로부터다. 5에 6살짜리 조카가 뜰에서 놀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아이가 큰 소리로 울자 동생 부부가 동시에 맨발로 뛰쳐나가 아이를 안고 들어와서는 허둥댔다. 동생은 아이를 꼭 껴안고 어쩔 줄 몰라 눈물을 걸썩이고 동생 남편은 당황해서 연고 찾는다고 이리저리 쓰라벌 뒤지느라 분주했다. 그때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야단버스 떨지 마라. 애들은 뼈만 추리면 산다.
뼈만 추리며 산다. 성품이 온한 어머니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말씀이다 싶어 살며시 웃음이 났지만 얼핏 그것이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먹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분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살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시간에 차라리 뼈나 제대로 추려라. 그게 살 길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연함과 용기, 당당함과 인내의 힘이자 바로 희망의 힘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껏 질국의 삶을 꿋꿋하게 아름답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힘인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가 무언으로 일생 동안 내게 하신 말씀이었고 내가 성실하게 배운 언능 중에 내게 힘이 된 한마디 말이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게 힘이 되는 말을 말하라면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절망스럽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이 찾아와 힘들다고 말하면 난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예, 뼈만 추리면 살아라 하고